전국적으로 추위가 몰려들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0도, 습도 75%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잠시 후인 15일 0시를 기해 제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요. 여야 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을 앞둔 오늘 선관위에 10대 공약을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신성장 전략을,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탈탄소 사회 전환을 정책 우선순위로 꼽았는데요. 그런데 후보들이 공약의 차별성을 알리고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해도 부족할 이 시점에 대선 후보 사자 TV 토론이 또 무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는 17일로 추진되고 있던 관훈클럽 초청 3차 TV 토론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일정 문제로 열리지 못하게 됐는데요. 선관위 주관 법정 토론이 앞으로 3차례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 유권자가 많다는 점에서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선까지 이제 불과 2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유권자들은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걸까요? 대선을 앞둔 정치권 움직임,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남자 피겨 사상 최초로 톱5를 차지한 선수,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텐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귀국 후 다음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차준환 선수와 이야기 나누는 특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정치인의 시각으로 국회 움직임을 통찰력 있게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사. 오늘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제안으로 단번에 대선 화두로 떠오른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해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어쩌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렸는데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어요. 그렇습니다. 확진자, 격리자 등에 한해서 투표소를 오후 6시에 열고 오후 7시 반에 닫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골자인데요. 농산, 어촌은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 격리자의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을 받으면 오후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정부와 지자체의 교통편의 제공 의무가 명문화됐고 확진 격리자도 거소 투표를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표일 당일날 대선 투표일이니까 3월 9일이죠.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 사이에 확진자들도 투표할 수 있게 됐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동안에 추경안 처리 문제를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계속했는데 지금 추경안이 상정이 됐다는 소리가 없어요. 오늘은 이제 상정이 안 됐기 때문인 거죠. 예. 네. 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본회의 추경 처리 문제 오늘 논의를 했는데 예. 결국 소상공인들에 대한 방역 지원금 증액 문제 때문에 이 합의가 안 됐습니다. 이게 당초 정부가 이제 14조 추경안 제출했다가 2조 원을 증액해서 16조 원 수준의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인데 네. 이 방역지원금을 얼마나 어떻게 증액할 것이냐 이걸 놓고 여야와 정부 간 간극이 상당히 큰 상황인데요. 정부 입장은 1인당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1,000만 원까지 이걸 늘려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오늘 협상에서 절충안으로 우선 300만 원 지원이 담긴 추경을 처리를 하고 나머지 700만 원은 대선 후에 추경을 따로 해서 보완하자 이런 제안도 했는데 네. 국민의힘이 이걸 거부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15일 전에 추경안을 처리하는 시나리오는 무산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에 1,000만 원을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1,000만 원의 방역 지원금을 명시해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민주당하고 비슷한 주장을 하지 않았어요? 국민의힘이? 일단 정부안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집권 후에 다시 한번 그 추경안을 편성을 해서 그때 지원을 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 협상 과정에서 계속 이제 입장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면서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네. 어쨌든 오늘 이제 얘기는 이런 수준의 얘기였고요. 그리고 1,000만 원으로 증액을 하자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지금도 김경원 원내대표는 이제 집권을 하고 나면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긴급 재정명령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네. 여전히 재정 지출을 추가로 하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추경이 결국 이 처리가 무산된 것이 이게 꼭 추경을 처리하려는 어떤 의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이게 합의가 안 됐다기보다는 일종의 서로 지금 알리바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부안, 민주당안 그리고 국민의힘안 이 세 개가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일방 처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반드시 이제 처리를 하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한 상황인데 예. 지금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처리를 뭐 하는 방안을 찾자면 이른바 과거에 이제 직권상정이라고 불렀던 의장이 이제 이 안건을 상정하는 부분을 이제 봐야겠는데요. 예. 일단 국회법 85조에는 국회의장이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그리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국회의장이 합의하는 경우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이제 심사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경우에도 본회의 안건을 부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민주당은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로 가게 된다고 하면 오미크론 변이 확산 상황을 천재지변으로 간주를 하고 야당의 동의 없이 추경안 본회의 상정도 가능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대선 소식도 좀 살펴보죠. 오는 17일로 추진 중이던 관훈클럽 초청 대선 후보 사자 TV 토론이 무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 윤석열 후보 측이 관훈클럽의 초청 사자 토론에 대해서 불참 의사를 밝혔다라는 건데요. 이 토론 이제 협상단에 이 단장 맡고 있는 성일정 의원의 경우에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토론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윤석열 후보 일정이 지금 여러모로 빽빽해서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 그래서 관훈클럽에 양해를 좀 부탁드린다고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관훈토론이 그렇게 두려운가. 처음에는 자기들이 지정한 날이 아니면 안 된다더니 이제 날짜 핑계를 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냐. 일정을 핑계로 토론 거부하는 것은 유권자를 우습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후보자의 부족한 자질과 정략적 이기주의를 보여준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은 토론은 그러면 선관위가 주관하는 이 법정 토론이 남았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21일, 25일, 3월 2일 이렇게 세 차례 예정돼 있는데 그전에 또 뭐 토론 기회가 있을 것이냐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양자 토론을 한다거나 이런 토론은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 주어진 법정 토론만 소화하는 3회만 소화하는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 하는 건데 지금 법정 토론 사회자 문제 때문에 또 이것도 논란이라면서요? 오늘 이제 국민의힘 선대본의 원일이 대변인이 논평을 냈는데요. 정치 편향 불공정 인사는 대선 후보 TV 법정 토론 사회자로 거론조차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 논평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TV 토론에서 선관위가 주재하는 TV토론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편향된 인물을 사회적으로 선정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라는 건데요. 이 문제의 인물은 조국 전 장관을 일방적으로 옹호를 했고 또 언론을 정치 공작의 도구로 인식하는 왜곡된 시각을 드러낸 대표적인 정치 편향 불공정 인사이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게 누군지를 알아야 제가 이게 맞다 틀리다 얘기를 할 텐데. 누군지를 공개해야지 뭐 정치 편향이 있는지 없는지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군지를 얘기를 안 해가지고 제가 여기서도 그게 맞다 틀리다를 얘기를 못 하겠네요. 네.
뭐 물밑에서 이런 게 논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사회자 문제가 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저를 사회를 보게 하면 좀 공정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 아마 들었으면은 고민하지 않을까 싶네요. 김성환 평론가도 유력한 후보이다 생각이 됩니다. 저한테는 제한 없었습니다. 이상한 얘기하지 마시고요. 자, 지난 대선 후보 2차 TV 토론에 있었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 발언 이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네요. TV 토론에서 김포에 이제 20평대의 아파트가 집값이 이제 2억에서 3억 원대다라고 얘기했다라는 이제 논란인데요. 네. 이것 때문에 김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이제 기분이 나빠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의 집값은 그 정도는 아니다 이런 입장을 막 내고 있다 뭐 이런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김포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거 말고 실제 토론에서 어떻게 발언했습니까? 이게 토론에서 오고 간 대화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 이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심상정 후보가 거기에 대한 이제 비판을 한 건데요. 네. LTV를 90%까지 해줄 경우에 그러면 대출 원리금이 높아지면서 결국 갚아야 될 돈이 커지고 그러면 결국 집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경우에도 고소득자만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후보가 현재 시세를 말하는 게 아니고 조성원가와 건축원가가 현재 시세의 절반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양가로 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분양가의 90% 정도를 대출을 해주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LTV뿐만 아니라 DSR도 문제가 될 텐데 이 DSR은 이 규모를 수십 평짜리가 아니고 20평 정도라고 가정할 경우에 2, 3억 원대가 된다. 즉 DSR하고 LTV 90%를 같이 적용하면 20평대일 경우에 2, 3억 원대로 분양 가능하다. 이 얘기를 이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세로 시세 가격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것저것 다 빼고 분양가로 했을 때 이런 가격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본인의 정책을 적용하면 이게 이 주택은 2, 3억대의 공급이 가능하다. 이 얘기인 거죠. 지금 시세가 2, 3억 원이 아니고. 네네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김포의 아파트 가격 2, 3억이라고 했다고 종편이나 이런 데서 뭐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하고 뭐 서로 이게 틀린 주장했다고 하고 막 논란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토론을 반드시 이제 팩트 체크라든가 이런 사실 확인이 된 것까지 언론의 해석까지 종합을 해서 보셔야 된다는 게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논란과 달리 맥락은 좀 다른 얘기이긴 했다. 이런 말씀 좀 해주셨는데 지금 TV 토론 이후에 일리노이 주립대 교수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팩트체크를 요구했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이 토론에서도 언급이 된 게 이 일리노이 주립대 최승환 교수가 이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기고한 글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제목이 전쟁 가능성이 한반도 위에 들이우다라는 건데 이 글 내용은 4대 요인들 때문에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할 위험이 어느 때보다도 크다는 우려가 이제 담겨 있는 그런 글인데요. 여기서 4대 요인이라는 거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해외 미군의 재배치로 인한 한반도의 안보 공백, 그리고 북핵 문제를 풀지 못하는 바이든 정부의 무능,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기술 발전 등의 이런 이 문제,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대북 선제 타격 입장 등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TV 토론에서 이 글을 근거로 해서 윤석열 후보한테 입장 표명을 요구를 한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 최승환 교수를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엉뚱한 얘기를 하는 분이다. 이런 대선 토론에서 그런 분의 글을 인용한다는 것은 어이가 없다. 이렇게 평을 해서 이게 이 최승환 교수 본인이 직접 언론에다가 팩트체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뭘 요구하고 있는 거냐라면 본인이 이제 국제정치학회에서 거의 인정받지 못하는 학자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를 돕고 있는 한국 정치학자들은 어떤 수준의 학자들인지 여기 물어보고 싶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을 돕는 학자들 중에서 학문적 업적도와 논문 인용 지수가 자신보다 높은 분이 있는지 팩트체크를 해서 알려주길 바란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CBS 노컷뉴스가 확인을 해봤는데 구글 스칼라라는 검색 도구로 확인을 해보니까 최승환 교수의 학문적 업적도는 23, 논문 인용 지수는 2014점이었고 2004년부터 논문이 58편, 책 4권이 저술돼 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건데요. 지난해 9월 달에 윤석열 후보의 외교안보 관련 공약 발표 때 자리에 참석했던 이 관련된 외교안보 전문가 7명을 검색을 해봤을 때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게 이 언론의 검색 내용입니다. 네, 뭐 앞으로 TV 토론이 있을 텐데 팩트체크를 좀 언론이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열차 안에서 구두를 신은 채 반대편 좌석에 발을 올린 사진이 공개가 돼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이 상근보좌역, 후보의 상근보좌역을 맡고 있는 이상일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게 열정 열차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예. 이 전세 열차죠. 이 탑승 사진을 올려갖고 논란인 건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좌석 위에 이제 구두를 신은 채 발을 올린 사진 이것 때문에 이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공보단 명의로 알려드립니다 공지를 내고 장시간 이동으로 인한 가벼운 다리 경련으로 참모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잠시 다리를 올린 거였는데 세심하지 못한 부분 유감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고요. 네. 이준석 대표도 페이스북에 비슷한 내용 이제 언급하면서 사과를 했고 그리고 이 좌석은 전세 열차 운행 완료 전에 자체적으로 깔끔하게 청소하고 반납했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한 역공도 펼쳤어요. 이재명 후보가 2014년 한 식당에서 흡연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요. 네. 그게 2014년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때 이재명 후보의 출판 기념회가 있었고 그 뒤풀이 자리에서 식당 내에서 흡연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법 위반이다라는 취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것은 이제 8년 전 과거 사진이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는데요. 이게 정확히 8년 전인 것인지 아니면 10년 전인 것인지 추가로 이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시점에 따라서 당시의 실내 흡연이 법률 위반 행위가 아니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하여튼 계속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끊이지가 않네요. 어디까지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15위,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5위, 한국 남자 피겨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선수에게 매료된 건 단순히 기록 때문만은 아니죠. 몸짓 하나, 점프 하나를 위해 지난 4년 동안 얼마나 애썼을지 그 노력의 가치가 보이기 때문인데요. 큰 감동을 주며 올림픽을 끝낸 그가 베이징을 어떻게 기억하고 다음을 어떻게 그리고 있을지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죠. 차준환 선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차 선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귀국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일단 푹 쉬셨어요? 컨디션은 괜찮습니까? 네, 이제 어제 귀국을 해서 예. 좀 잠도 푹 자고 컨디션도 좀 회복할 겸 푹 쉬는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귀국하는 모습을 전 국민이 아마 기사로 다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목이 피겨 아이돌 꽃보다 차준환 탑5 차준환 귀국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인기를 좀 실감하고 계세요? 인기를 실감한다기보다는 예. 좀 더 많은 분들께서 저를 또 응원해 주시고 또 따뜻한 사랑을 보내주고 계신 것 같아서 또 어떻게 하면 다음에 더 좋은 경기로 또 저도 힘을 드릴 수 있는 경기를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까운 분들이 연락 혹시 많이 안 했어요? 네, 주변에서도 가족들과 또 친구들도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께서 또 수고했다고 많은 연락을 주셨습니다. 네. 이제 베이징 올림픽에서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오셨어요. 한국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5위. 이 남자 피겨 최초로 이제 역사를 쓰고 온 건데요. 이 정도 성적 혹시 기대하셨습니까? 사실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을 할 때 무언가 구체적인 성적에 대한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좀 더 과정을 좀 더 착실하게 즐기고 또 제가 준비한 것들을 전부 다 보여드리는 게 좀 더 목표에 가까웠는데 물론 실수가 하나 있었지만 그래도 올림픽인 만큼 세세하게 잘 즐기면서 경기를 하고 온 것 같아서 목표를 어느 정도 이루고 온 것 같습니다. 한국 피겨 역사를 지금 출전을 하면서 계속 지금 새로 쓰고 계시는 건데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15위지만 그때도 이제 새 역사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또 이제 5위를 기록했는데요. 당시 평창에서 있을 때하고 지금 베이징 가가지고 뛰었을 때 그때 좀 느낌이 달랐어요. 일단 평창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저의 첫 올림픽 출전이기도 했고 또 시니어 선수로서 데뷔를 하자마자 출전하게 된 올림픽이어서 굉장히 출전을 해서 경기를 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영광이고 굉장히 행복했는데요.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그때의 경험을 좀 더 바탕으로 경기를 좀 더 즐기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아까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지켜보는 국민들도 가슴이 철렁했어요. 굉장히 많이 놀랐거든요. 근데 프리 연기하면서 처음에 세게 넘어졌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어나서 연기를 훌륭하게 마무리 졌거든요. 그 당시 넘어졌을 때 굉장히 심리적으로 흔들렸을 것 같기도 한데 그때 심정이 어땠어요? 사실 저도 조금 놀라긴 했는데요. 그래도 물론 초반에 실수가 있긴 했었지만 네. 또 후반에 여러 가지 남은 구성 요소들이 또 많고 지금의 실수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고 다음 구성 요소를 더 훌륭하게 더 자신 있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순간의 실수는 잊어버리고 좀 더 프로그램에 집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이 국가대표 선수들은 피지컬 몸을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력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 게 정말 그 정신력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차 선수 경기하는 거 보면서 제가 또 다시 느끼게 됐는데요. 경기 마치고 난 다음에 1, 2, 3위 선수들이 대기하는 그린룸에 들어가시지 않았겠어요? 네네. 그때 들어갔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그린룸에 들어갔을 당시에는 경기를 막 마치고 난 후여서 사실 굉장히 4년을 준비해온 이 베이징 올림픽을 위해서의 저의 프리 경기를 좀 잘 마무리했다는 그런 좀 시원한 마음과 또 그 실수가 조금은 아쉽다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잘 경기를 좀 잘 풀어나간 것 같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대기실에 선수들이 같이 있으면은요 경기 끝나고 온 선수한테 어떻게 말을 건네거나 어떤 대화 같은 건 나눕니까? 어떤 얘기들을 해요? 그 그린룸에 들어갔을 당시에 같이 있었던 선수들이 사실 저와 5, 6년간 같이 훈련을 했던 선수들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2년 동안 못 봤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좀 오랜만에 봐가지고 서로 잘 지내는지 뭐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 선수들하고 다 아는 사이예요? 그러면은? 네네. 그렇구나. 이 베이징 올림픽에서 그 이제 귀국을 하셨으니까 가장 좋았거나 혹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요? 저는 경기를 하는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고 또 가장 좋았던 순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경기를 하는 순간요? 네네. 이 지금 선수 생활에서 꼭 이루고 싶은 개인적인 목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11살 때 인터뷰에서는 어떤 선수가 되고 싶냐 이런 질문에 올림픽에 나가서 3등 안에는 꼭 드는 선수가 되고 싶다. 이렇게 답을 했더라고요. 네네. 지금 22세 차준환의 대답도 좀 한번 듣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면 선수로서는 당연히 이제 그런 올림픽이나 그런 큰 대회에서 좀 더 좋은 성과를 내고 또 좋은 경기를 펼치는 게 목표이지만 또 하나의 새로운 목표가 있다면 좀 더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좀 더 기억에 남는 그런 프로그램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11살 때 3등 안에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등수를 안 얘기해 주셨어요. 당연히 저도 선수이기 때문에 항상 높은 것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당연하겠죠. 네, 당연한 걸 제가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좀 궁금한데요. 이번 경기 마치고 바로 추가 훈련에 들어갔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다음에 예정된 대회가 또 있습니까? 일단 아직 이번 시즌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아직 이번 시즌에 또 큰 대회인 세계선수권 대회가 남아 있어서 또 세계선수권 대회에 맞춰서 또 컨디션을 잘 관리해서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세계선수권 대회는 언제 있어요? 세계선수권이 3월 중순 말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럼 그 대회 준비를 위해서 곧바로 지금 또 이제 피난 훈련에 들어가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네네. 지금 저희 청취자 강보현님께서요, 차 선수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문자를 또 보내주시기도 하셨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차준환 선수를 응원해준 국민분들, 또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피겨 선수 차준환입니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을 뛰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따뜻한 사랑과 또 응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저 또한 굉장히 즐겁게 이 올림픽이라는 경기를 하나하나 좀 세세하게 느끼면서 소중한 추억으로 남길 수 있는 경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응원을 주신 만큼 저도 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도 저도 더 힘을 드릴 수 있는 경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3월에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또 좋은 성적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차준환 선수였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정치인의 눈으로 여의도 국회 움직임을 통찰력 있게 꿰뚫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인사이트, 줄여서 여의도 인사인데요. 늘 함께 하시는 두 분입니다.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공보 특보단장인 김경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신경민 전 의원님 방송하시러 들어오시면서 이제 재밌는 일 많이 생기는 이번 한 주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을 만한 시기잖아요. 네, 이제 2월 달에 제일 기다렸던 게 단일화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기다렸는데 언제쯤 하나 지금 후보 등록 지금 13, 14일이니까 후보 등록 전에 할까 그랬는데 예상대로 됐습니다. 그걸 흥미롭게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생각하시면서 기대를 하고 계셨다. 그렇죠. 근데 김혜경 의전 문제가 어떻게 되나 그랬는데 그걸 압도를 해버릴 정도로 뭐 확 그냥 이목을 끌었죠. 이제 2월 한 달 지나고 나면 이제 3월 4일 날 사전 투표 들어가고 그러면은 네. 선거는 사실상 이제 끝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뭐 단일화 가지고 뭐 최대 이슈가 남은 거죠. 근데 지금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민주당은 좀 울상을 짓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기대하거나 굉장히 흥미롭게 이번 상황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해석을 하자면 야권 단일화니까.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경천 동지할 일인데 사실은 언론이나 국민이나 또는 국힘 당내에서도 이게 정말 무슨 뜨거운 이슈의 핵심인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쪽에서도 또 안철수하고 단일화를 완전히 포기한 것 같지도 않고요. 안철수 후보께서도 오늘 대구에서 기자회견하는 거 들어보니까 민주당에 대한 무슨 강력한 정권 교체 어떤 비판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 같지도 않고요. 참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 듯 뭐 같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참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이게. 어쨌든 단일화 이슈가 수면 위로 올라와서 전면에 부각되고 뭐 단일화가 블랙홀이라고 얘기하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굉장히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건 뭐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일 텐데요. 안철수 후보가 왜 후보 등록 딱 하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먼저 단일화 제안을 꺼냈을까? 사실 좀 더 기다려도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김경진 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예상외로 아마 우리 쪽에서 구체적이고 강한 메시지가 안 갔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구체적이고 강한 메시지. 그러니까 단일화하자. 단일화에 대한 제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안철수 후보 캠프나 아니면 주변에 계신 분들이 단일화 요청이 올 거고 단일화가 시작이 되고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단일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한 어떤 요청이 안철수 후보 주변에 있는데 근데 실은 구체적인 얘기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거기다가 지난주에 이제 TV 토론 2번 했었는데
이제 뭐 윤이 잘했냐 이가 잘했냐 이 문제하고 상관없이 네. 안철수 후보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콘텐츠하고 상관없이 이제 어떤 표정이랄까 자세랄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TV 토론 관련해서 그냥 그렇게 본인이 무슨 안타를 친 상황도 아니었는데 2차 TV 토론 끝나고 나서 윤석열 후보에 적어 나왔죠. 이제 뭐 적폐 수사 관련해서 네네. 이게 정치 보복이냐 아니냐 이제 이 논쟁이 시작이 되면서 양측 진영이 공이 어떻게 보면 결집하는 상황이 생겼고 그러면서 중도에 있는 분들의 어떻게 보면 이 중도층이 좀 줄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과 맞물리면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가 차츰 더 빠지는. 네네. 그러니까 TV 토론에서 큰 이펙트를 못 거뒀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 이재명 또 문재인 대통령까지 합세해서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고. 예. 그런데 안철수 후보 주변에서는 단일화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 결정적으로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완주를 했을 때, 한 7에서 10% 정도 득표율로 하고 그냥 끝나면.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 미래가 과연 있을까라는 아마 그런 근본적인 문제제기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단일화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저는 추정을 해봅니다. 김경진 의원님은 좀 올 때가 됐는데 하는 생각과 네. 아니요, 좀 투잡의 발로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고 사실 지금 예. 후보 등록이 어떻게 보면은 제안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죠. 지금 현재 네, 여러 가지 그 여론 네. 동향을 보면 이미 이제 이 후보, 윤 후보로 많이 이제 쏠림 현상이 있고 안 후보는 윤 후보하고 같이 공유를 하는 그러면서 윤 후보가 올라가면 빠져버리는 이게 이제 거의 한두 달 동안의 여론 추이로 봐서 분명해졌고요. 네. 이제 더 이상의 다른 추이 변화는 없을 것이 분명한데 만약에 윤 후보가 질 경우 내지는 윤 후보가 매우 어려울 경우 책임론에서 안 후보는 벗어날 길이 없는 상황에 지금 몰린 겁니다. 윤 후보가 어려워지면 오히려 안철수 후보한테 책임론이 돌아간다.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안 후보 입장에서는 책임론에서 일단 벗어나야 되고요. 당 내외의 압박도 굉장히 세고요. 물론 당 내외는 민주당으로 가자 국민의힘으로 가자 하고 나눠져 있지만 압도적인 다수는 국민의힘으로 가자거든요. 그러면 뭐 지금 안 후보로서는 선택지가 매우 좁아지고 전에 90년대 선거에서 2인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정치적 미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치적 미래를 2027년까지 놓고 봤을 때 지금 안 후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대충 이 시점에 단일화를 제안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안 후보는 여론조사 방식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작년 3월에 이미 했던 방식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얘기를 계속 안 후보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후보의 그 여러 가지 얘기는 하나도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윤 후보도 거다. 벗어나지 않습니다. 윤 후보는 지난번에 차 한 잔 마시면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네네. 그건 뭐 분명히 단판 방식으로 하자라는 거죠. 단판 방식은 형태도 빤하거든요. 네. 뭐 합당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통합정부나 연립정부로 가자.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뭐 무슨 자리를 어떻게 이제 자리를 배분하고 사실은 정당 정치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지만 또 뭐 하여튼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의 정당 정치라는 것이 또 특히 대선에서의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걸 구태라고 얘기하면 구태죠. 그러나 지금 이 방식으로 갈 거라고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은 모두 예상을 했고 안 후보는 여기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결정과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는 국민 여론조사 방식 얘기하거든요.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그때 단일화 때 그렇게 해서 내가 후보 양보하지 않았느냐. 지금 뭐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그거 사용했던 방식 그대로 갖고 와서 이번에도 쓰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일단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윤석열 후보 결단 사항인 것 같은데 네. 후보께서는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이제 그게 가장 큰 이유죠. 그런데 뭐 후보 개인이 탐탁치 않은 문제를 떠나서
여론조사 방식 자체가 좀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그거는 이제 오늘도 김용민 씨 페이스북에 보면 네. 만약에 쟤네들이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윤석열이죠. 쟤네들이라고 표현한 게 저들이 단일화 여론조사를 하면 우리 가서 본때를 보여줍시다라고 글을 쓴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이제 국민의힘 당내 경선할 때도 홍준표 예비 후보 쪽에 민주당 지지자들의 지지가 상당히 실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도 정봉주, 김어준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사실은 화력을 가지고 이제 홍준표 후보를 지원을 했었고요. 네. 그게 결국은 홍준표 바람을 이제 만들어낸 진원이었는데 결국은 본선거 들어가면 홍준표 찍을 생각이 1도 없는 거죠. 사실은 국힘 후보를 찍을 네. 생각이.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가 이제 민주당 안에 이제 커뮤니티 내부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 때문에 실은 이제 그 여론조사 방식으로 안철수와 윤석열이 하면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정적으로 지금 사자 여론조사를 해보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가 가장 나빴을 때도 29% 정도. 네. 뭐 그렇지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사자 여론조사 가장 좋았을 때도 20%를 못 넘었지 않습니까 보면. 예. 근데 지금은 대략 뭐 한 6에서 10% 정도가 지금 안철수 후보 지지가 나오고 있는 거고 윤석열 후보는 한 33에서 40 한 2, 3까지 나오고 있는 거고 비교할 수 없는 수치 차이가 있는 거죠. 정상적으로 사자 여론조사를 했을 네. 때. 그래서 단일화 여론조사에 있어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이 분명히 있는 거고 사자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윤석열과 안철수가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수치 차이가 있는데 예. 이거는 후보 결단에 의한 단일화가 그래서 적절하다라고 하는 윤석열 후보의 말이 그걸 틀렸다 또는 니들이 불리하기 때문에 안 받는다 이렇게 비판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국민의당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은 지금 이제 역선택 문제 얘기하셨으니까 안철수 후보가 오히려 역선택 피해를 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 안철수 후보의 국민 경선 방식에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금 역선택에 대한 우려 말씀하셨는데 역선택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더 불리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신경민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여기서 그거 가지고 가타부타 얘기할 입장은 아닌데 네. 하여튼 단판이냐 여론조사냐 가지고 한참 싸우다가 결국 지금 여러 개의 마감 시한이 있거든요. 네. 데드라인은 결국 몇 개 있는데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결국은 3월 9일 새벽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데드라인을 다 넘겨서 마지막 시한까지 가서 둘이 앉아서 이건 이렇게 합시다 해서 단일화가 깨지든 되든 하여튼 단일화 이슈는 끝까지 갈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깨졌다가 다시 또 하고 또 깨졌다가 다시 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3월 9일 새벽까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단일화를 보는 것이 맞는 거고요. 네. 주말에 있었던 거에서 하나 분명한 것은 민주당과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하여튼 안 후보는 별로 그렇게 생각이 없는 것 같다라는 것은 하나 분명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우리랑 단일화가 안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구도는 선명해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근데 하나 바라는 건 있죠. 이게 막 진흙탕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단일화에 실망을 하는 중도층들이 아이고 뭐 이것도 안 되고 그러면은 또 민주당으로 가볼까 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죠. 진흙탕이 되기를 좀 바라죠. 또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시는. 그래서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이제 뭐 저희나 또는 국민의당이나 선택할 수 있는 게 예. 어떤 경우의 수든 공개적인 실무 협상이 있어서는 안 되죠. 비공개 물밑 협상을 철저하게 이제 예. 만약에 협상이 있다면 비공개로 이루어져야 되고 예. 이게 공개되는 순간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가장 바라는 이 진흙탕 개미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죠. 저희 단일화 이름은 참 아름다운데 단일화 과정은 굉장히 그렇죠. 그래서 예, 단일화 과정 자체가 아마 이번 선거에는 저는 신경민 의원님 말씀이 100% 정확하다고 보는 게 네. 아마 절대로 단일화
공개 협의 과정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있더라도 이건 물밑에서 메신저 대 메신저로 조용히 철저하게 비공개로 있는 과정일 거고 네. 공개적인 과정은 절대 없을 것이다. 두 번째는 정말 3월 8일 자정 직전까지도 아마 협의가 있을 것이다. 아, 그렇게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사전투표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투표 어떻게 보면 후보 사퇴하고 뭐 이럴 길은 열려 있으니까요. 2002년 대선 때 그때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얘기 나왔던 때가 또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요. 말씀하신 이제 그 다른 선거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만약에 이제 투표일 새벽에 단일화가 성사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투표소 앞에 붙여놓습니다. 네. 아무개 후보는 사퇴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투표 용지에는 못 올라가는 거죠. 투표 용지에 올라가서 사퇴했다는 표시가 딱 나오려면은 그 전에 돼야죠. 근데 지금 이제 미디어 시대니까 사실은 안 붙어 있어도 그건 뭐 언론에 대해서 특별히 하는 순간 그건 이제 고시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 단일화 과정 자체가 외부로 공개가 되지 않는다면 네. 이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미 이제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밖에서 율동, 여기저기서 연설원들의 메시지, 다양한 선거운동의 활동이 결국은 그게 이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될 터인데 네. 이 단일화 협의가 공개적으로 있지 않을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공개적으로는 그래서 이 문제가 무슨 언론이나 국민들의 시선을 사로잡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오늘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마지막 제안이다. 여론조사 단일화는 더 이상 뭐 없다.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이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대선 후보인데 단일화 없다고 말했는데. 단일화 본인이 제안하기 직전까지만 전날까지만 하셔도 단일화 절대 없다고 얘기하셨습니까? 근데 여론조사 단일화 이거 마지막 제안이라는 것도 나중에 가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뭐 항상 절대 뭐 죽어도 뭐 마지막 하는 건 전부 거짓말입니다. 이거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지만 이건 조금 좀 저희가 참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찌됐든 간에 국민의힘 근데 오늘 제가 들은 얘기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의도연구원 조사 결과로 봐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가 많이 앞서가는 것으로 나오니 내부적으로 볼 때는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청취자분들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바라볼 때는 굳이 단일화에 목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견도 적지 않다고 그러거든요. 끝까지 단일화 협상하는 겁니까? 당연히 해야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한 100여 명 있는데 지난번에 모 언론사에서 조사했더니 한 65%가 단일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었고요. 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단일화를 하면 아무리 적어도 3%, 많으면 한 5% 정도의 득표는 안철수 후보에 의해서 따라올 수 있는 문제거든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하는 게 맞죠. 그러면 단일화 방식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론조사 제외하고 그렇죠. 예를 들면 공동정부나 아니면 뭐 책임총리제나 장관직이나 그렇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공동정부 책임총리 이 자체가 이제 결국은 이제 공동정부의 의미고요. 책임총리 장관 이게 공동정부 연합정부의 의미고 그 방식인데 결국은 후보 간에 이게 담판에 의해서 그리고 철저하게 공식적인 어떤 실무 협상은 없는 것을 전제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건 뭐 지금 투표일 당일까지도 협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섣불리 뭐라고 말하긴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눈은 2027년으로 벌써 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2022년이지만 2022년 이후 3월 9일 이후 전국이 극심한 대립과 갈등으로 갈 것이 너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이제 유력한 정치인들의 눈은 2027년에 가 있고요. 이 앞으로 5년 동안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영위를 해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게 민주당의 그런 맞대응 카드는 무엇인가? 이제 지금 뭐 진흙탕이 되면 좋고요. 이제 뭐 하여튼 민주당으로서는 뭐 여러 가지를 지금 생각을 해야죠. 만약에 단일화가 성사가 돼버리면 싸움이 굉장히 어렵게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2022년 3월 9일 이후의 상황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것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미래를 지금 봐야 됩니다. 그게 새로운 목격 김동연 후보 단일화 추진이나 이런 식으로 표출될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표출될 수도 있고요.
또 뭐 다른 후보들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이 단일화 논의를 물론 비공개로 하겠지만 네. 촉각을 세우고 내밀하게 지금 진맥을 해봐야죠. 근데 제 그냥 사적인 추정으로는 민주당도 결코 안철수 후보에 대한 어떤 욕심을 버리지는 않을 거요. 끝까지 민주당도 네. 안철수 후보 매우 어려워 보이기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가능성이 뭐 1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정치인은 해야 됩니다. 네. 근거가 좀 있는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굉장히 오래전부터 단일화 제안을 해왔고요. 그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응하지 않은 것이지 노라고 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 드렸지만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보면 네.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에 대한 극심한 비판이 없어요. 강렬한 비판이 없어요. 예. 재밌는 대목이에요. 이걸 그러면 안철수 후보랑 누가 단일화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뭐 네. 확률로 보면 단일화가 된다면 90% 이상 윤석열 쪽이지만 예. 그렇게 예상은 되지만 민주당 쪽도 미리 윤한테 단일화를 요청했다 그래서 이쪽이 끝났다라고 전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네. 정치는 생물이다. 네. 이거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의도 인싸 국민의힘 선대위 김경진 상임공보특보단장,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생한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 필요하다면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도 쓰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보였거든요. 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신경민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그 사이에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뭐 굉장히 비판적, 아주 심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거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 특히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강다리를 깨고 도주했던 국민을 버린 대통령으로서 뭐 내 마음속에는 대통령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할 정도로 비판적이었고 박정희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는데 이건 이제 이재명의 실용성이죠. 그 대통령이라는 직위나 직함의 무거움이라는 명분으로 해서 이제 묘역을 참배한 거니까요. 이재명 다음으로 해석하시면 그냥 단순하게 해석이 될 겁니다. 뭐 이념이나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실용적으로 정치해 나가겠다. 네. 네. 굳이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도 안 써도 된다. 네. 국민 통합 정부라고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사실 대선 후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이례적이긴 한 표현이어서 제가 여쭤봤는데요. 김경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잘하신 거죠. 일단 선거 전략으로서도 중도층이나 혹은 뭐 보수층 중에 일부에서는 또 윤석열 후보가 못마땅한 보수층도 있을 수는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선거 전략으로서도 또 국가 전체의 통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한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거죠. 이재명 후보에게 얼마만큼 진정성이 있느냐. 가령 지난번에 전두환 관련 발언도 호남에서 영남에서 다르고 박정희 관련 발언도 호남에서 다르고 영남에서 다르고 네.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 그러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아는 그 문장이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마음속의 판단이 이분의 말씀은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이제 그게 고민인 거죠. 잘했다고 하시면서 살짝 디스를 하시면서 얘기를 아니 결과적으로 잘했는데 네. 그건 잘하신 거예요. 이제 행동으로서 객관적인 행동으로서는 잘했는데 이분의 내면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퀘스천 마크죠. 네. 근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금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지난주 이른바 적폐 수사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좀 반발이 있기도 했고 민주당에서도 아주 격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게 좀 국민 여론에 영향을 좀 미쳤다. 또 그 여운이 계속 지금 그 여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법개혁 공약 발표한 거. 여기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까? 글쎄요.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을 개혁 방안으로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대통령을 대리한 정치 권력, 특정 정파의 정치 권력이 객관적으로 행사되어야 될 사법 권력, 검찰 권력에 입김을 불어넣는 이런 부분, 수사지휘라고 하는 명분으로 입김을 불어넣는 것은
이제 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건 사실은 이 사법개혁 이전에도 예. 누차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민정수석실 없애겠다. 청와대에서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 경찰로부터 아예 보고 자체도 안 받도록 하겠다. 네.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평소에 했던 얘기의 연장선이다라고 봐야 되고요. 네.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야 그러면 검찰이 무슨 무소불위의 무슨 권력이 되는 거냐? 뭐 검찰공화국 만드는 거 아니냐? 아니 뭐 검찰에 구속하려면 검사가 구속시킵니까? 판사가 구속시킵니까? 예. 압수수색하려면 판사의 압수영장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법관이나 법원에 의한 사법 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된 민주당의 비판은 적절치 못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신경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 문제는 이제 본인과 윤 후보 본인하고 추미애 장관하고의 그 2020년, 21년 쭉 이어졌던 여러 가지 공방을 보면 또 지금도 계속 전 장관과 지금 후보 입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걸 보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죠. 근데 지금 원래 검찰청법의 취지는 장관과 총장을 분리를 함으로써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장관이 방패막이가 돼준다라는 게 입법 취지인데 네.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해보니까 장관 자체가 정치적 압력이 돼버리는 경우에는 아무 방패막이도 없고 그냥 뭐 이상한 싸움이 돼버린다. 이전투가 된다 하는 게 있어서 이 문제는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데 일단 지금 공약으로 내놓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건 좀 논의를 해보고 결정을 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어제 오늘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 되는 게 윤석열 후보 열정열차 타고 가면서 그 좌석에다가 구두발을 올려놓은 거. 네. 이거였는데요. 예, 신경민 의원 뭐 이거 오늘 하루 종일 논란이 됐어요. 네. 글쎄요. 뭐 안 하는 게 맞아 보이는데. 그리고 그게 또 내부자의 그 사진을 통해서 공개됐다는 것이 참 아주 묘한 부분이에요. 김경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잘못하셨죠. 네. 잘못했고 일단 저라도 지금 후보께서 이미 사과하셨는데 다시 한번 국민들께 죄송하다라고 사과드리겠고요. 근데 이제 이게 윤석열이 이렇게 오만하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 네. 후보를 조금 커버해드리면 교통사고 났던 이 토리 개를 데리고 와서 수술을 7번이나 시키고 입양견으로 반려견으로 지금 7년째인가 키우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정이 오만한 사람이 아니고 그만큼 마음속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도 조금만 좀 들어주십사. 아직 그 따뜻한 마음하고 구두발을 올려놓은 거하고 그런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대체로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오만한 성정의 발로가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들인데. 굉장히 따뜻한 후보다. 네, 오만하고 그 오만한 건 아니다. 오만으로 비춰질 수 있는 소지가 있죠. 우리 후보가 잘못했죠. 잘못했고 예. 옆에 있는 참모진들도 그러지 마시라고 명확하게 끊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도 우리가 잘못했죠. 그런데 윤석열이 큰 틀에서 마음속에는 따뜻함이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제가 굳이 강조해서 드린 겁니다. 아주 뭐 카바를 소리로 해가지고 네. 하시는데.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둔하게 끝내야 되겠습니다. 여의도 인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공보특보단장인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강원도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가운데 내일 새벽까지 2에서 7cm의 적설량이 예상됩니다.